한 남자의 탐욕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전사 오만을 단 사흘 만에 파괴할 수 있었을까요? 태평양에서 비엔나 성문까지 모든 것을 정복했던 군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패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의 칼날이 아닌 자신들의 사령관의 배신으로 갑자기 전멸했습니다. 1259년 몽골의 전성기였습니다. 한 장군의 채울 수 없는 금과 지위에 대한 욕망이 군사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배신을 촉발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몽골 칸국에서 복무하던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장군 킷부카 노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 수만 명의 부하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이 학살은 너무나 철저하여 까마귀들이 몇 달 동안 몽골 시체들을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그의 배신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위조된 명령, 의도적으로 약화된 진지, 그리고 적과의 교신이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 자신도 명예롭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재앙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1259년 몽골군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거의 60년 동안 몽골군은 뜨거운 칼날이 버터를 가르듯이 문명들을 베어나갔습니다. 그들은 산더미 같은 해골들을 자신들의 상징처럼 남겼습니다. 그들은 1220년에 호라즘 제국을 파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니샤푸르시는 감히 저항했다는 이유로만 170만 명의 주민이 처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258년 우리의 이야기로부터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바그다드를 전멸시켰습니다. 이는 500년도엔 아바스 왕조 칼리프국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20만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몽골군은 단순한 정복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탄 종말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군사기계는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작동했습니다. 300m 거리에서 갑옷을 꿰뚫을 수 있는 복합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1분에 15발의 화살을 쏠 수 있는 기마 궁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접근 소문만으로도 도시 전체가 항복할 정도로 심리전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와 동유럽 전역에서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정복했습니다. 몽골군의 공포는 너무나 완전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몽골군의 손에 자녀가 넘어가지 않도록 어머니들이 자녀를 질식시켰다고 기록했습니다. 페르시아와 중동을 지배하던 몽골의 칸국은 훌라구 칸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훌라구 칸은 칭기즈 칸의 손자였습니다. 훌라구의 리더십 아래 몽골군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달성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 세계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나 훌라구는 한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거대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시리아까지 정복한 영토 전역에 걸쳐 얇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장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몽골에서 벌어진 후계 분쟁을 처리하는 동안 정복한 땅을 지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킷부카가 우리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킷부카는 현재 터키 동부에 위치한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전술적 능력과 무자비한 효율성을 결합하여 몽골군의 지위를 상승시켰습니다. 그는 1260년에 알레포 공성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의 투석기는 병든 시체를 성벽 너머로 던져 도시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훌라구는 킷부카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이는 킷부카가 페르시아 전역의 잔혹한 전역에서 충성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기독교인으로서 킷부카가 이슬람 문명에 대한 몽골군의 경멸을 공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260년 초 훌라구는 몽골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데칸 뭉케가 사망했고 제국 전역에서 후계의 전쟁이 발발하고 있었습니다. 훌라구는 병력의 대부분을 이끌고 즉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소수의 병력만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훌라군은 약 5만 명의 몽골군과 보조 병력의 지휘를 킵부카에게 맡기기로 하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킵부카는 레반트 지역에서 몽골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이집트 징역을 준비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킵부카는 완전히 다른 것, 즉 기회를 보았습니다. 훌라구가 떠나고 제국이 후계의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였습니다. 이집트의 정복자로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독립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막대한 이권을 얻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맘루크 술탄국은 남아있는 마지막 주요 이슬람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의 패배는 킵부카를 단순한 장군이 아닌 분열하는 몽골 제국에서 잠재적으로 킹메이커로 만들 것이었습니다. 1260년 7월 맘루크 술탄 쿠투즈가 키스부카의 본부가 있던 다마스쿠스로 사절을 보냈습니다. 사절들은 선물과 함께 한 가지 간단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맘루크군은 전쟁을 준비 중이며 몽골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수세기 동안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단순한 외교적 교환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아랍 연대기 작가 바이바르스 알만수리에 따르면 킵부카는 사절들을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그들을 말에 묶어 다마스쿠스 거리를 끌고 다니며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들의 머리를 카이로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집트 전체에 같은 운명을 약속하는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몽골군의 심리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세부 사항만 제외하면 말입니다. 킵부카가 동시에 맘루크 지도부에 비밀 통신을 보냈다는 사실은 한참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그는 양측 모두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전쟁을 선포했지만 사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조건을 협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킵부카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오판했습니다. 그는 맘루크군 자체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아바스 왕조 칼리프국의 나약하고 퇴폐적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몽골군이 이전에 분쇄했던 분열된 소왕국들도 아니었습니다. 맘루크군은 노예 병사들이었습니다.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에서 어린 소년으로 잡혀와 어릴 때부터 오직 전쟁만을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페르시아와 시리아에서 벌어진 파괴적인 전역 동안 몽골군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몽골의 전술을 속속들이 알고 그들의 전략을 이해했으며 수년 동안 대응책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술탄 쿠투즈는 어린 시절 호라즘이 몽골군에게 파괴될 때 가족이 학살당하는 것을 보며 살아남았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영토나 교역로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는 수십 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맘루크군은 또한 1241년 헝가리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럽 기사들은 몽골의 전술에 의해 전멸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1260년 여름 내내 양측은 준비했습니다. 킵부카는 자신의 병력을 통합하며 알레포, 다마스쿠스, 그리고 더 작은 시리아 도시들에서 주둔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의 군대에는 몽골 기병뿐만 아니라 조지아 기독교 보조 병력 아르메니아 부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배신한 시리아 병력까지 합쳐 약 5만 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맘루크군은 이집트에서 4만에서 6만 명에 달하는 인상적인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킵부카의 배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능한 몽골 사령관이라면 방어 가능한 위치를 선택하거나 안전한 보급선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으로 공격적인 남진을 감행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가자를 위협하고 맘루크군이 성급하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대응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분명해지듯이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사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의도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형이 적에게 유리했으며 후퇴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1260년 8월 말 키프카는 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약 12,000명의 맘루크 기병 선봉대가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와 이즈루엘 계곡을 통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표준적인 몽골군의 대응도 경무장 기병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교전을 피하고 적이 보급선을 과도하게 늘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은 1241년에 헝가리와 폴란드 군대를 정확히 이 방법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위장 후퇴를 사용하여 적들을 매복 지역으로 유인했습니다. 키프카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훈에게 맘루크군을 향해 진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골리앗의 샘이라는 뜻의 아인, 잘루트 근처의 전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위치는 몽골군의 관점에서 볼 때 재앙이었습니다. 좁은 통로는 기병의 기동성을 제한했습니다. 울창한 식물은 적절한 정찰을 방해했습니다. 지형은 몽골군의 치고 빠지는 궁술 선호보다 중기병의 돌격에 유리했습니다. 후대의 아르메니아 연대기에 따르면 그의 여러 장교들이 이 결정의 의문을 제기했지만 키프카는 고집했습니다. 그는 맘루크 선봉대를 격파하는 것이 이집트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술탄 쿠투즈에 대한 쿠데타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키프카가 자신의 장교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가 이미 맘루크 지도부와 접촉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배신에 대한 정확한 조건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루벤 아미타이와 같은 역사가들은 여러 출처의 증거를 종합했습니다. 키프카가 놀라운 거래를 협상했음을 시사하는 증거입니다. 아인 잘루트에서 맘루크군의 승리를 허용하는 대가로였습니다. 그는 시리아와 아나톨리아의 기독교 영토의 독립적인 통치자로 인정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50만 디나르가 넘는 엄청난 금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도박이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자신의 생존을 확보하는 동시에 군대를 희생시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잔인할 만큼 단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력을 전투에 투입한 다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친위대를 철수시키고 군대가 붕괴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었습니다. 맘루크군은 승리를 얻고 그는 자신의 왕국을 얻을 것이며 5만 명의 병사들이 그 대가로 죽을 것이었습니다. 1260년 9월 3일 두 군대는 아인 잘루트에서 만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계곡 전역에 배치된 맘루크 선봉대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전열은 다소 흐트러진 듯 보였고 몽골 활 공격의 유혹적인 표적이었습니다. 키프카는 전통적인 몽골 진영으로 자신의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양측에 경무장 기병, 중앙에 중기병, 그리고 예비대는 후방에 두었습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보조 병력은 우측 측면에 배치되었습니다. 핵심 몽골 부대는 키프카의 직접 지휘 아래 중앙을 지켰습니다. 초기 접전은 몽골군의 전형적인 패턴을 완벽하게 따르는 듯했습니다. 측면 부대가 전진하며 맘루크군의 진영을 꿰뚫는 화살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맘루크군은 당황한 듯 보였고 그들의 선봉대는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몽골군의 승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키프카의 장교들은 지휘관의 공격적인 전략이 옳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맘루크군의 후퇴는 아름답게 실행된 기만이었습니다. 몽골 기병대가 적을 격파했다고 생각하며 추격했습니다. 그때 술탄 쿠투자의 주력군이 주변 언덕의 은폐지에서 나타났습니다. 추정치는 다르지만 약 4만 5천 명의 맘루크 전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몽골군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추격 진영으로 펼쳐져 있던 몽골군은 덫에 갇힌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저 불편하게만 보였던 지형이 이제는 죽음의 덫이 되었습니다. 좁은 계곡은 몽골군이 기병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반면에 맘루크 중기병은
파괴적인 쐐기 진영으로 돌격할 수 있었습니다. 키프카의 병력은 재정비를 시도하며 방어 진영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그들을 구했던 전술이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맘루크 군중을 향해 필사적으로 활을 쏘았습니다. 그들의 복합궁은 여전히 200m 거리에서 말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맘루크군은 계속 전진하며 대부분의 군대를 무너뜨렸을 법한 사상자를 감수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자료에 따르면 테무르라는 이름의 한 몽골 전사는 압도당하기 전 37명의 맘루크 병사를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키프카가 배신을 저지른 순간입니다. 그의 군대가 완전히 포위되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키프카는 약 2,000명의 전개 기병으로 구성된 개인 호위대를 전투에서 철수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변명은 후퇴하는 병력을 위한 집결 지점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전술적 결정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키프카는 근처 위치를 찾는 대신 호위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그는 5만 명의 병사들을 운명에 맡기고 버렸습니다. 그 전사들이 지휘관이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꼈을 감정은 거의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몽골군은 절대적인 규율과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의 절반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그 신뢰는 가능한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키프카의 명령이 없자 지휘 체계는 무너졌습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지원군은 이미 소모품 최전방 병력으로 배치되어 사기가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집단으로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맘루크군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쿠투즈 술탄은 몽골 전사는 누구도 살려두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몽골군도 파괴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학살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맘루크 진영을 돌파했어야 할 몽골 기병 돌격은 대신 지형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몽골의 스텝 지역부터 다마스쿠스 성문까지 싸워왔던 전사들은 맘루크군의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복합활은 근접전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탈출한 소수의 병사들은 맘루크 경량 기병대에 의해 추격당했습니다. 이들은 추격 작전을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병사들이었습니다. 9월 3일 해질녘까지 전장은 시체 더미로 변했습니다. 당시 기록들은 강물이 피로 붉게 물들었고 시체 더미는 너무 높아서 말들이 지나갈 수 없었다고 묘사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비명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상자 수는 충격적입니다. 키프카가 이끌었던 약 5만 명의 병사 중 3,000명 미만이 탈출했습니다. 맘루크군은 8,000에서 12,000명 정도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숫자였지만 몽골군이 겪은 치명적인 손실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생존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맘루크군은 포로로 잡힌 모든 몽골 전사를 체계적으로 처형했습니다. 약 7,000명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마스쿠스와 카이로로 끌려가 공개적으로 참수당했습니다. 대규모 처형은 며칠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더 어두운 반전이 있습니다. 키프카는 안전과 부를 찾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맘루크군은 줄곧 그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전투 3일 후 맘루크 기병대는 바알베크 마을 근처에서 도주하는 키프카의 호위대를 따라잡았습니다. 지치고 지휘관의 배신으로 사기가 꺾인 호위대는 최소한의 저항만 했습니다. 키프카는 산채로 붙잡혀 쿠투즈 술탄 앞에 끌려왔습니다. 여러 아랍 연대기에 묘사된 이 만남은 짧고 잔혹했습니다. 쿠투즈는 키프카에게 왜 자신의 군대를 배신했는지 물었습니다. 키프카는 맘루크 지도부와 비밀 협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독립과 황금을 약속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쿠투즈는 그의 얼굴에 대고 비웃었습니다. 어떠한 협정도 없었습니다. 맘루크군은 단지 중개인들을 통해 키프카의 탐욕과 야망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키프카가 권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맘루크군은 키프카 자신의 배신을 이용하여 몽골군을 직접 싸워 이기지 않고도 파괴했습니다. 키프카는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힌 전사들을 죽였던 바로 그 칼로 참수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카이로로 보내져 몇 달 동안 도시 성문의 창에 꽂힌 채 전시되었습니다. 아인 잘루트 전투의 여파는 지진처럼 중세 세계에 파급되었습니다. 몇 주 안에 훌라구 칸에게는 그의 시리아군 전체가 전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또 다른 침공군을 모았지만 병참 문제와 몽골 내에서 계속되는 계승 전쟁으로 인해 지속적인 캠페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맘루크군은 승리에 고무되어 공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1261년에 알레포를, 1262년에 다마스쿠스를 탈환했습니다. 이로써 시리아에서 몽골의 영향력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은 훨씬 더 컸습니다. 무적이라고 여겨졌던 몽골군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코카서스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속국들은 충성심을 제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 기반을 둔 킵차크, 칸국의 몽골군은 일한국의 중동 추가 캠페인을 지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것을 실패할 운명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5년 동안 맘루크군은 몽골군과 세 차례 더 중요한 전투를 벌여 승리했습니다. 매번 이집트로부터 국경을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1265년경 레반트 지역의 몽골 세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적 피하에는 전장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키프카 군대의 파괴는 5만 가문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몽골 문화에서 병격은 세습되었고 부족별로 조직되었습니다. 전체 부대가 전멸했을 때 그것은 전체 시족이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몽골군 사기에 대한 심리적 충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징기스칸이 부족들을 통합한 이래 처음으로 몽골군이 재래식 전투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시리아 기독교 공동체에 미친 영향 또한 마찬가지로 참혹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기독교인들은 몽골군이 이슬람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한다고 믿으며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아인 잘루트 전투 후 맘루크군은 이들 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싸웠고 살아남았던 조지아의 하산 왕자는 자신의 공국이 해체되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거나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르메니아 연대기들은 1260년에서 1265년 사이에 일부 지역에서 인구 손실이 30%를 초과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맘루크군이 몽골군과의 기독교인 협력에 대해 복수한 결과였습니다. 이 참사는 몽골 침략이 시작된 이래 어떤 군사력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달성했습니다. 그것은 몽골군의 징역을 완전히 막아 세웠습니다. 만약 킷부카가 유능하게 싸웠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방어 가능한 지형을 선택하고 적절한 정찰을 유지했다면 말입니다. 그의 군대를 명백한 함정으로 이끌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맘루크군은 숙련되었지만 무적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지휘된 몽골군은 우월한 기동력을 이용해 포위를 피했을 것입니다. 복합활로 원거리에서 사상자를 내고 전술적 유연성으로 결정적인 교전 시기와 장소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대신 키프카의 배신은 맘루크군에게 군사적 기술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맘루크 술탄국은 이후 257년 동안 생존했습니다. 1517년 오스만 제국에 정복될 때까지 중동을 지배했습니다. 만약 몽골군이 계획대로 이집트를 정복했다면 이슬람 문명 전체의 흐름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맘루크군은 수많은 과학 및 철학 문헌을 보존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유지했으며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건축 경이로움을 창조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이 몽골의 정복에서 살아남았을까요? 바그다드와 다른 파괴된 도시들의 역사적 증거는 그렇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몽골의 거침없는 징역을 막아낸 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쿠투즈 술탄은
기만술과 심리적 조작을 사용하여 키프카의 탐욕을 그에게 불리하게 만들므로써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웅, 만약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는 이름 없는 맘루크 정보 장교였습니다. 이 장교는 키프카의 성격적 약점을 처음으로 파악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맘루크군은 단순히 우월한 전투력으로 몽골군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무기가 때로는 인간 자신의 야망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키프카의 이름은 이슬람과 몽골 연대기 모두에서 배신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의 밑에서 복무했던 에르메니아 역사가들은 전설적인 악당들에게나 할 법한 경멸적인 태도로 그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몽골 기록들은 그의 기억을 저주하기 위해서만 그를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키프카 노예아는 이집트를 정복하려 했던 장군이 아니라 배신자로 기억됩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보지 못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사 5만 명을 파괴했습니다. 역사의 가장 어두운 배신 중 하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느꼈던 만큼 충격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24시간 안에 1500개의 좋아요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대부분의 역사책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또 다른 잔혹한 역사적 사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다루고 싶은 잊혀진 전투나 배신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와 같은 많은 이야기들이 역사의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으며 이야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내면의 적이 전장에서 마주하는 어떤 세력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